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서울시에서 선정한 21곳의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께서 어떤 식으로 이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인 서울시 내에 공급을 이끌어 나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6월 20일 발표된 보도자료를 함께 보면서 서울시에서 선정한 21군데의 모아타운 후보지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죠. 이 선정 지역을 한번 살펴볼 거고 또 서울시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보시자면 총 자치구마다 모아타운 후보지를 공모를 해서 총 30곳을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최종 21곳이 선정 및 발표가 됐고요. 전반적인 선정 과정이라던가 이런 공모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후보지들이 이 공모에 참여를 했다라는 점, 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21곳 선정된 이 사업지들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한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이 투기 방지 대책 보시면 6월 23일을 기준일로 해서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되며 또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지들은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했지만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무조건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아주택이 비교적 도심 복합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에 비해서는 이 투기방지 대책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쪼개기를 허용해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 사업지들 같은 경우는 구에서 공모를 통해 서울시에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 입안 절차가 아니라 구에서 입안을 했다는 점인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주민들께서 직접 관리 계획을 마련해서 자치구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시의 승인만 얻게 된다면 모아타운 주민 제안으로도 이 모아타운 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는 아주 민간의 특장점이죠. 민간 사업의 특장점인 이런 주민 제한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으로는 2개 이상의 조합,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1개만 가지고 모아타운 지정하기에는 그 사업 의도와는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적어도 2개 이상 조합, 그리고 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 예정지, 각각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요 소유자분들께서 제안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21개의 선정 지역들을 간단하게 위치랑 그 지역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로구 구기동 100-43번지 일대 요 지구가 있는데요. 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꽤나 높은 그런 지역이죠. 위치로는 서울의 내부순환로로 북쪽 라인에 위치를 해 있고요. 상명대 캠퍼스와 바로 맞닿아 있죠. 여기는 요 라인인데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산 중턱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대부분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2종 7층과 같은 아파트를 짓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용도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미뤄보건대 여기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져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연녹지 1종 일반, 2종 7층에 2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상당히 많은 용도 지역이 혼재를 해 있으면서 개별 필지 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단독주택들, 그리고 노후된 다세대 빌라들, 그리고 일부 신축형 다세대 빌라들이 혼재해 있는 그런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매물들이 일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아주 높게 형성돼 있지는 않은, 그래서 프리미엄이 토지 지분 대비해서는 아주 많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싸니까 매입하셔라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도 앞으로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꽤나 좀 진통이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업지로는 성동구 마장동이죠. 마장동 457번지 일대에 사업지가 있습니다. 이 마장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부와 상당히 입지가 맞닿아 있는 굉장히 중심부와 연접성이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마장동 일대의 이런 단독주택 자그마한 부지들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요 마장동 이런 지역들이 사실 굉장히 서울시에서 그냥 냅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많이 표출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연배가 꽤나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께서는 보통은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리 협조적이지는 않으신데, 이쪽 일대거든요. 이쪽 일대 같은 경우 보시면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노후도는 높은데, 이런 이제 맹지 형태들, 단독주택이지만 도로를 제대로 접하지 않아서 개별적인 필지마다의 개발이 쉽지 않았었던 이런 지역들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필지 면적이 꽤나 큰 이런 상업 업무 형태의 근생 건물들이 꽤나 많이 혼재를 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축물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쪼개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지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가 지구 지정이 된 만큼 이런 큰 필지들 위주로 구성된 가로구역보다는 이렇게 맹지가 많고 단독 필지들이 작은 가로구역부터 우선적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지구는 왕십리 근처에 위치한 성동구 사근동입니다. 위치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한양대죠.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맞닿아 있으면서 한양대병원 북쪽으로 위치를 해서 이쪽 일대가 제가 알기로는 그 한양대 학생들께서 자취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도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임대 수익적인 면에서 대학가 붙어 있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런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개발로서 많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차 있고,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단독, 맹지와 가까운 필지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개발로서 단독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하나의 권역적인 개발, 모아주택뿐만이 아니라 뭐 도심복합이 사업이 됐건 공공재개발이 됐건지 공익을 위해서는 이런 권역적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 개별 필지 면적이 작은 단독주택 지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면목동에 있는 44-6번지 일대 지도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여기 면목역의 바로 동쪽에 붙어 있는 요 블록이 1차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면목동 지역이죠. 그래서 요 지구에서 바로 대각선 건너를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뭐 노후도라던가 전반적인 여건들은 기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구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노후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간혹 가다가 보면 이런 신축 형태의 다세대 빌라들도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한 개의 단지를 만들기보다는 한 개의 노후도가 심한 이런 가로구역들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아직까지는 이 중랑구 일대가 토지값이 그렇게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단독주택이 뭐 평당 한 2천 중반대 선에서 비싸면 한 3천대 초반 정도,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개발로서의 값어치라던가 아니면 예상되는 동의 여건이 얼마나 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구역도 역시 면목동인데요. 면목 본동 297-28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시범 사업지 지구에서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봤었던 그런 선정 지역보다는 조금 노후도가 충족이 덜 됐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쪼개기가 조금 더 많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의 구역계를 보시면 역하고 상당히 붙어있기 때문에 신축했을 경우에 셀링 포인트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동의를 잘 받아가지고 사업만 잘 추진하게 된다면 역세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지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나쁘지가 않지만 이런 단독주택 부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동의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이런 지구도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단지 형태로 모든 이런 섹터가 다 함께 간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하나의 가로구역별로 이런 식으로 동의를 얻어가지고 먼저 갈 수 있는 지구들 먼저 이렇게 가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중화동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랑구인데요. 중랑구가 이번에 후보지 선정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화동 같은 경우를 한번 입지적으로 살펴보면 중화동도 입지가 역하고 상당히 거리가 가까운 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봉역인데요. 상봉이 서울 동부권 라인에 교통 클러스터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지금 상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이 많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노후도가 많이 차 있는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밀집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여기가 뭐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혹은 뭐 지역주택 조합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로 손은 대려고 했었는데 이 동네들의 특징이 사실 연령대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께서 많이 거주하신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여태까지 아주 뭐 흔쾌히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하셨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 전보다 노후도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노후도가 많이 충족돼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개발 사업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계를 보시면 참 그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쪼개놓은 것처럼 정말 이쁘게 잘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단지 형태로 해가지고 뭐 두 군데건 이렇게 세네 블럭 정도 묶어가지고 추진만 하게 된다면 입지적으로도 괜찮고 상당히 면적, 세대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구 지정된 이런 모아타운 선정 지역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빌라로서 투자했을 때 금액대가 비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투자 금액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력이 좀 느껴지는 투자 금액대로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씩은 프리미엄이 더 붙겠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공시가 1억 이하인 물건들도 나오고 있고, 또 상당히 세금적인 측면에서나 투자 금액대적인 측면에서는 꽤나 매력적인 지역이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이런 선정 지역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다 아파트로 바뀔 거다라는 분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토지 면적 대비한 동의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보고 나서 접근해야 되는 사업지다 이렇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후보지도 역시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망우동인데요. 망우동 427-5번지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입지적으로는 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면목역하고도 걸어 다닐 거리는 아니고요. 버스 타면서 조금 들어가면 이 경계선, 서울시의 경계선 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많이들 언덕배기가 많이 심할 것으로 예측은 하는데 이 앞에 라인, 이번에 지구 지정된 라인까지는 평지에 가까운 그런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토지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이제 가로주택 정비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 같은 경우에도 노후 빌라와 그리고 신축형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있어서 금액대로는 꽤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룸, 쓰리룸 정도, 여기는 좀 작은 쓰리룸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작은 쓰리룸 같은 물건들이 한 3억 중반대 정도 가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다세대 빌라 중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연차는 사실 2000년대 초중반식 정도입니다. 지분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필로티 구조가 되어 있고 주차가 어느 정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 많이 싸지는 않은 그런 형태의 물건들을 작은 갭 투자 형태로 매입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 다만 이제 물건의 가격대,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겠죠. 자, 다음 선정 지역은 강북구 번동입니다.
이 번동도 지난 시범사업지 선정 지역인데 여기 구역 지정된 데를 보시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지난 1차로 시범사업지가 선정된 번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쪽에 있는 우이천에 바로 붙어 있는 우이천변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쪽 일대 역시도 상당히 노후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신축 행위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여기 번동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개별 필지 면적도 건축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편입니다. 다른 20, 30평대로 구성된 지구보다는 훨씬 더 용이한 형태의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선정은 됐지만 이런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실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선정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봉구인데요. 도봉구 쌍문동에 2개 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또 이 2개 구역이 바로 맞닿아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이 가장 가까운 역이고요. 어느 정도 역세권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경전철이기 때문에 일반 지하철역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구들의 특징들은 이런 식으로 단지형으로 지어진 노후 연립주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노후 연립주택들의 장점으로 보자면 개별 그 호실들의 대지 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넓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물건들 역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종전평가 금액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용 면적도 어느 정도는 넓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전용 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아파트로서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역시 이제 이런 신축형 빌라들이 많이 혼재가 되어 있고 또 단독주택 부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해서 투자하실지는 본인의 자금 여력과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묻어두는 형태의 투자는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구역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구역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상계동인데요.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그런 지역들보다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런 선호도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노원역하고 상당히 거리가 가깝고요. 지구 지정된 쪽이 이쪽 라인인데 노후도가 상당히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면서 토지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일대도 이런 개발 이슈가 드는 순간부터는 이런 단독주택 주민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사실은 이런 단독주택들의 개별 필지 면적, 제가 이따 통계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필지 면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필지가 60평 이상이 되면 보통 다세대로 건축행위 설계 짜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 현재 쪼개기로서 물건들을 철거하고 다시 짓고 이런 상황이 반복돼 버리면 사실 제대로 진행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현재 반포 1동 모아주택 추진 사업지들이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들을 살펴볼 때 이런 단독주택 비중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역은 서대문구 천연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연동 지역을 입지적으로 살펴봤을 때 천연동 일대는 서울 도심부와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바로 뭐 걸어서도 서대문역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독립문역 3호선 5호선이 위치를 해 있고요. 이 역들은 아주 핵심적인 도심권들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노선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서대문구에 있는 경희궁자이 같은 아파트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일대 여기 껴있는 이런 이 지역인데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빌라들 그리고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앞에 보이는 요런 지구처럼 맹지가 많고 뭐 이런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아타운의 개념으로 진행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현재 매물들 올라가 있는 거를 좀 보자면 최근에 이 모아타운 선정되자마자 호가가 이렇게 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지역을 가가지고
호가를 높게 주고 사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라던가 혹은 뭐 투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 지구 지정은 안 돼 있고 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서 얌전한 동네지만 나중 금방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동네를 찾아서 작은 투자 금액과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본인의 성향에 따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마포구 성산동 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산동 160-4번지인데요. 1종과 2종 그리고 2종 7층 용도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6호선 마포구청역하고 가장 가까운 역이고요. 역에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여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신축 분양한 오피스텔 촌들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다세대 밀집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도가 그렇게 많이 충족되어 있는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실제로 될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다세대 밀집 지역들에서는 동의율이 나오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동의율이 굉장히 잘 나와서 지정이 조금 손쉽게 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런 지역들을 갈아엎기를 원하는 게 지금 현재 모아타운의 그런 개념인데,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도 많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의 2종 그리고 2종 7층 지역의 지분들을 빨리 잡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살펴봤었던 여러 지역들에 비해서는 노후도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요. 또 이 지역에 대해서 7층 그리고 1종 일반 주거 지역을 약간 종상향만 시켜준다면 상당히 괜찮은 주거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지역입니다. 다음은 망원동인데요. 아마도 이번에 지정된 21군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질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망원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한강변에 입지한 지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양동 그리고 합정동에 이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한강변 하면 손에 꼽는 그런 개발 예정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드디어 구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이 지구 지정된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이런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혼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아파트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존치 지구를 설정을 하고 또 어떤 가로구역을 동의를 받아서 하나의 아파트 형태로 끌고 가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그 세부 관리 계획이 나오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은 좀 어렵지만, 이 전체가 다 한 개의 아파트 단지로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매물들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 지구 내에 있는 이런 빌라 매물들을 보면 지분은 꽤 큰데 여기도 어쩔 수 없이 투룸 그런 면적이거든요. 연차가 좀 오래된 지분이 꽤 큰 그런 투룸 지역인데, 전용 면적 그리고 지분 대비해서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을 봤을 때 여태껏 살펴봤었던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강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어찌됐건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추진될지 관리 계획이 발표되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천구 신월동입니다. 신월동 173번지 일대인데요.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지로는 이제 신월 사거리 바로 서남 쪽에 붙어 있는 지구죠. 이쪽 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가 해지된 바가 있고요. 또 그리고 도시 재생 형태로 여기를 통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정비 형태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좀 있었다가 이제 다시 모아타운 형태로 지정이 됐고요. 또 이 지구의 특징이 뭐냐면 단독주택으로 거의 대부분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개별 토지 면적들이 거의 대부분 30평 미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 개의 필지만 가지고는 사실은 개발 행위가 좀 답이 안 나오고 여태까지 노후도만 계속 쌓이면서
그냥 시간만 흘러왔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구 지정이 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해서 한 개의 아파트 단지만 된다면 신정 뉴타운이라던가 이런 신축급 아파트들의 금액대 정도는 당연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금액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받기 어려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전세를 어느 정도는 높게 받아서 투자 금액을 줄여야 되는데 노후도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전세를 받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매매가, 토지에 대한 프리미엄은 그렇게까지 높게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이 꽤나 많으신 분들께서 그 중에서 상당히 비교적 큰 금액을 묻어두기에는 토지 면적 대비한 가격으로는 그래도 좀 매력은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구도 신월동입니다. 신월동 102-33번지 일대인데요. 이쪽 일대도 입지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고 형상적으로 토지의 형태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있는 지구인데 이쪽 지구들 같은 경우에도 노후된 단독주택들 위주로 많이들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단독주택들의 개별 필지 면적이 한 30-40평대 정도, 그러니까 2개 이상 필지를 이렇게 합필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건축 설계가 좀 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찼기 때문에 이런 지구들은 사실 이렇게 가로구역 하나만 하더라도 꽤나 사이즈가 있는 한 2-3개 동 정도는 되는 그런 아파트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가로구역으로서의 개발 행위도 매력은 좀 느껴지지만 문제는 역시 동의입니다. 동의를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방화동 592번지 일대인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김포공항하고 상당히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더불어서 앞서 살펴드렸던 이 신월동 일대의 특징은 제가 예전 강서구 화곡동 도심복합사업지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 상당히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입지적으로는 지하철역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또 강서구다 보니까 마곡지구의 영향으로 집값 자체가 전반적인 상당히 큰 상승이 있었던 지역임에도 개발이 상당히 용이치가 않았어요. 이 고도 제한 부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예전 기억하기로 2026년도쯤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발 행위가 상당히 그런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측면과 맞물려서 진행만 된다면 여태까지 너무나 크게 억눌려 왔었던 금액대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 일대는 역하고 가깝고 또 공항에 대한 임차 수요가 꽤나 있기 때문에 쪼개기가 꽤나 많이 진행된 지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작게 들어갑니다. 투자 금액은 상당히 작게 들어가는 측면은 있지만 동의라던가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척동에서 구로동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구로동 728번지 일대 입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아무래도 7호선 남구로역이 있을 것 같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역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이 동네 역시도 개발했을 때의 밀도 대비한 사업성으로는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 동네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임대를 맞추는 게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작은 매물을 선택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동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여태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 사업이 엎어졌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엎어졌을 때는 이 물건, 내가 투자한 물건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냐, 즉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항상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서 2군데가 사업지가 지정이 됐는데 풍납동과 거여동이 하나씩 있거든요. 풍납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풍납동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천호역에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면서 지구 자체가 대로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만들기에도 용이할 거고요. 또 이쪽 일대가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지들로 예전에 천호 뉴타운 해제를 했었던 구역부터 해서 이쪽 한강변에 붙어 있는 요 지구들, 이런 지구들까지 전부 다 개발 움직임이 있고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는 꽤나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망원동과 더불어서 가장 선호하실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입지 측면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투자 금액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면서 한번 전반적인 노후도도 봤을 때 노후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세대로의 쪼개기가 이루어나기에는 토지 면적이 굉장히 작은 그런 지역이면서 앞으로 이 동네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으로는 굉장히 좋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동의를 끌어낼 것이냐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여동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거여동 거여역 바로 앞에 있는 길쭉하게 생긴 요 구역입니다. 그래서 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신축이 된 다세대들이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전체 구역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구역들이 그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신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섹터만 잡고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로변에 있는 이런 근생 통건물들은 동의할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통건물이 있는 이쪽 라인은 빼고 이 안쪽 라인만 기준으로 잡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같은 경우에도 동의만 잘 득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아파트 값이 적지 않게 높은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토지가 형성된 모양으로 봐서 설계를 뽑기가 조금 까다롭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투자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 금액대 역시도 꽤나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송파구에 입지를 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21개 모아주택 공모 선정 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각 구역별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해드렸던 것처럼 동의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역으로 선정될 예정 지역들의 특징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모 선정 지역들의 개략적인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요. 서울시의 의도를 좀 읽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시에서 21군데 지정을 했을 경우에 이 21군데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앞으로 선정 예정 지역을 찾고 그 지역을 보다 적은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 선정 지역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상당히 꽤나 높은 지역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필지들이 작아서 여태까지 노후도는 충족이 계속해서 되는데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어려운 지역들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한 지구가 한 종류가 있고, 또 두 번째 종류로는 신축과 구축 빌라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저밀도 지구들, 맹지는 별로 없고 토지 구획 정리도 꽤나 잘 되어 있지만 노후도가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이런 빌라촌들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한 종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종류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지구 지정하면서 모아타운 형태로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지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살펴본 21군데 지역은 특징이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준 동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이 모아타운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입안해서 끌고 가는 형태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는 지역들이 이런 주민 입안 형태로 갈 지역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 편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